반갑습니다. 오늘은 조선은 어떻게 망했나 세 번째 시간으로 강화도 조약의 어떤 내용 때문에 그리고 왜 조선의 경제가 무너지기 시작했고 전국에는 일제에 넘어가게 됐는지 그 과정을 알아보는 시간이죠. 오늘은 강화도 조약의 세부 내용을 한번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화도 조약은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1876년에 맺어진 일본과의 통상 조약이죠. 근데 문제는 바로 이 강화도 조약이 일본이 조선을 침략하게 된 단초가 된 바로 그 시작이 된 조약이라는 겁니다. 거기에 굉장히 그 무서운 이야기가 숨어져 있죠. 그 내용은 대체 이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내용 말씀드리면 부산 원산 제물포 세 항구를 개항해달라. 그리고 그 개항장에는 일정 지역에 일본인이 거주를 허용해라. 그리고 일본인이 조선 내에서 일본 화폐를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 그리고 조선에서 생산되는 양복을 무제한 일본으로 유출할 수 있도록 허용해라.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이겁니다. 수출입 상품에 대한 무관세로 해달라. 바로 이것이 강화도 조약에서 핵심이죠. 자, 당시 계양과 무관세에 대해서 어, 매천야록의 저자인 매천 황해는 바로 그 폐해를 이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자, 수입에 들어오는 물품은 비단 시계, 칠기 등이고, 그다음에 수출하는 물품, 일본에 수출되는 조선의 물품들은 쌀, 콩, 피역, 금은이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수출품은 평일에 사용할 수 있는 절실한 물품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입해오는 비단식의 칠기 이거는 실제 우리 생활에 절실하진 않죠. 그죠? 비단식의 칠기 없다고 해서 우리가 사는데 큰 지장이 있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일본에 수출되는, 즉 말이 수출이지 무작위 유출이죠. 그 상품인 쌀콩, 피어, 금은 등은 실제로 생활에 절실하게 필요한 물건들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물건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이렇게 수입 수출이 된다면 조선은 가난하지 않으려고 해도 가난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매천 황현이 매천야록에서 이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한번 시간 되시면은 이 매천야록을 한번 보시는 것도 굉장히 재미있는 시간이 될 겁니다. 이 매천야록은 야사지만 당시 정사에 기록되지 않은 수많은 민중들의 생활, 그리고 정치, 그다음에 권력층의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을 아주 풍부하게 담겨져 있기 때문에 보시게 되면은 굉장히 재미있는 얘기가 많습니다. 즉 이런 겁니다. 외국상에는 공산품이나 사치품을 팔고 조선은 생활의 필수품이나 원료 위주로 파는 거죠. 또 이렇게 되면 경제가 어려워질 것이고 경제적으로 열강에 예속되는 현상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일본은 경쟁력 우수한 공산품만 조선에 팔고 원료를 싸게 사들여 감으로 인해서 조선 경제는 좀먹어 간다는 거죠. 이 조선에서 가장 많이 유출된 것은 쌀입니다. 여러분, 쌀은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조선 경제를 떠받치는 가장 중요한 생산품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쌀은 또 나중에 1882년 6월 9일에 발생한 이모군란의 한 발생 원인이 됩니다. 뭐 나중에 이모군란에 대해서 제가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는데, 부식군대에 급여를 지급하는데 당시는 쌀로 그 곡식으로 지급했죠. 근데 문제는 그 곡식은 절반밖에 안 되고 겨와 모래가 섞이면서 99군데 무형의 소속 군인들이 반발하게 돼서 이모군란이 발생하게 되죠. 자, 여하튼간 이렇게 돼서 개항과 무관세에 대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무관세, 관세 여러분 너무 잘 아실 겁니다. 관세는 수입되는 물품에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그게 뭐냐면 국제적인 교육에 있어서 일본적으로 자국의 무역을 보호하는 보호 정책입니다. 그리고 수입품과 국산품 사이의 공정한 경쟁을 유지하고 궁극적으로는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바로 관세를 매기게 되죠. 여러분 관세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딱 한 명 있죠. 바로 트럼프입니다. 자, 트럼프는 엄청난 관세를 부과하기로 유명합니다. 그리고 제 두 번째 취임하게 되는 트럼프는 중국을 향해서 약 60%의 엄청난 관세를 매긴다고 선포했습니다.
결국 그 얘기는 물건을 팔지 말란 얘기죠. 그만큼 관세는 중요합니다. 세금을 많이 매겨서 자국으로 들어오는 물품을 막고 자기 나라 산업을 보호하겠다는 그런 정책 중에 하나가 관세죠. 근데 그거를 무관세로 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되겠죠. 그죠? 자, 강화도 조약은 전형적인 제국주의의 침략입니다. 왜냐하면 산업혁명에 거덕 독점 기업이 등장하게 되죠. 일본도 물론 거대 기업이 등장합니다. 그 등장한 거대 기업은 사회 지배계층인 권력과 결탁을 해서 큰 독점 기업을 형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나라의 권력을 이용해서 원료 공급지와 상품 판매 시장이 필요하게지고 따라서 식민지가 만들어지고 그러면서 군사를 동원해서 침략하는 이러한 사태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당시 조선에서 양곡의 무제한 유출이 허용이 됩니다. 자, 쌀은 어떻게 되죠? 당시 조선은 1차 산업 구조였습니다. 조선 경제의 주축 생산품이었죠. 근데 당시 일본은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식량이 모자라게 됩니다. 자, 근데 돌려보니 이게 딱 주위를 보니까 조선에는 싼 값에 쌀을 사들일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죠. 그래서 일본에서는 조선의 쌀을 싼 값에 사서 일본에 팔면 큰 이익을 얻게 된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 정부의 무력과 행정력을 동원해서 일본 민간업자들이 무작위로 조선에 와서 쌀을 거의 매점매석합니다. 당시 기록에 보면은 조선 쌀 한 석에는 약 40에서 45전. 근데 이거를 일본 오사카 시장에 팔게 되면 300에서 400전까지 판다. 거의 10배죠. 엄청난 이익을 남기는 장사였습니다. 자, 그래서 일본은 반강제로 거의 조선에 있는 곡물들을 무작위로 강제로 사들입니다. 만약에 거래를 거부할 시 순찰되는 경관에 인도하면 해결해 준다라는 것이 바로 일본 총영사의 지시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방공령 들어보셨죠? 방공령. 방공령은 조선 말에 실시했던 하나의 곡물 안정화 정책입니다. 이게 나왔던 이유는 일본이 워낙 무차별적으로 조선의 곡물을 매점 매석해서 일본으로 가져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각 일정 지역 내에서 곡물의 이동을 금지한 겁니다. 그 곡물의 이동의 금지가 거의 보시게 되면 거의 10년 동안 약 100여 건의 방공령 조치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일본은 조선 정부에 압력을 넣습니다. 아니, 왜 방공령을 하느냐? 내가 당신들 조선 정부에, 조선 정부에 배상금을 요청하겠다 하고 압력을 넣습니다. 그래서 무차별적으로 조선의 곡물이 일본으로 넘어가게 되죠. 당연히 그렇게 됨으로써 조선 경제는 점점 무너지게 됩니다. 더군다나 1차 산업사회 기반의 조선에서는 곡물의 부족은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게 되죠. 자, 또 문제는 일본 화폐 유통과 일본 은행의 설치입니다. 제1은행, 뭐 지금은 없어진 은행인데요. 다이치 긴코라는 은행입니다. 1878년에 맨 처음 부산 지점을 건설하게 되죠. 설치하죠. 바로 이거는 일본의 국책은행으로 처음 조선에 진출한 겁니다. 이 제1은행의 목표는 딱 하나입니다. 일본 상인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은행이었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당시 조선은 재정 적자였습니다. 뭐 그거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재정을 제대로 관리를 못한 거, 그 다음에 관리의 부정부패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으로부터 차관을 도입을 하게 됩니다. 그것도 바로 제일은행의 대출을 받죠. 자, 근데 대출을 받으면 우리 뭘 하죠? 일반적으로? 담보를 제공하죠. 바로 각종 이권을 담보로 제출하게 됩니다. 담보로 맡기게 됩니다. 조선 정부에서 일본 제일은행에. 자, 그때 맡긴 담보가 뭐냐? 관세 수입,
통상 판매 수익, 세금, 즉 정부가 걷어들여서 정부 재정으로 활용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써야 될 돈을 일본의 제1은행에 담보로 맡기게 된 거죠. 결국에는 이것이 조선 경제의 일대 혼란을 초래하게 됩니다. 제대로 갚을 수 없는 상황이 됨에 따라서 조선 정부가 걷어들일 각종 세금과 수익이 다 일본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자연히 조선 정부, 조선 경제는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더 큰 문제는 제1은행은 뭐라고 그랬죠? 바로 일본은행입니다. 일본은행이 한국 내에 있는 그리고 일본 상인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만든 은행인데 마치 이 은행이 조선의 중앙은행 역할을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제1은행권을 발행을 하게 되죠. 여기에서는 백동화를 발행하고 그 다음에 제1은행권 화폐도 발행합니다. 자, 여기서 문제는 또 하나 발생하는 것이 제1은행에서 발행한 엔화, 엔화가 5,700만 원, 그리고 조선 발행 백동화는 1,300만 원, 거의 조선 화폐 발행의 4배 이상을 제1은행권이 발행하게 된 겁니다. 그럼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제1은행권은 엔화와 연동 가치가 형성됩니다. 즉, 제1은행권은 일본의 엔화와 동일한 가치로 이렇게 인정이 되게 되죠. 그러므로 인해서 조선 화폐 가치는 하락하게 됩니다. 그나마 당시의 조선은 화폐로 거래되는 시장이 아니었습니다. 대부분 물물 교환이나 등가 교환이 대부분이었었는데 이렇게 제일은행권이 조선 화폐의 그 4배 이상 발행됨으로 인해서 조선의 화폐는 순식간에 가치가 떨어지게 되는 거죠. 당연히 조선 경제는 일본의 손아귀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변경된 조선 경제를 보게 되면 비정상적인 유출과 무역이 발생했고 그 다음에 밀무역이 성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취약한 조선 경제, 즉 1차 산업 구조인 조선 경제에 무차별적으로 상공품이 유입이 되고 그리고 조선 경제를 떠받치는 쌀 농산품들이 값싸게 유출됩니다. 이거 수출이 아니죠. 강제로 유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의 유출되죠. 그리고 성숙되지 않은 화폐 경제 시장은 일본이 장악하게 되죠. 그것도 일본의 영사관이나 경찰의 비유 아래 말입니다. 자, 이뿐만이 아닙니다. 불평등 조약 체계로 인해서 피해는 엄청났습니다. 경제적인 피해는 물론이고 취해법권을 설정함으로써 조계 설정하게 되고 협정 관세를 맺고 그 다음에 일본 군함이 조선 내에 자유롭게 왕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해도를 작성해서 군사적으로 일본에 유리한 모든 정보들을 수집하게 되죠. 물론 그 전부터 했지만 이제 노골적으로 하는 거죠. 해안을 측량하는 등 바로 이러한 또 다른 침략이 강화도 조약 이후 발생했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강화도 조약은 단순한 통상 조약 아닙니다. 이것은 일본의 무차별적인 경제 침략의 시작이었었고, 그리고 결국에는 조선이 망하는 지름길이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은 어떠한 행동을 취했을까요? 뭔가 이거를 대비하는 그러한 노력을 했어야 되겠죠. 자, 다음 시간에는 조선이 어떠한 행동을 취했는지, 그리고 어떠한 결과가 왔는지, 그거를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